안녕하십니까. 노정선입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고요. 두 번째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종교와 혁명 그리고 새 패러다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894년에 정의를 위한 민중의 투쟁으로서의 동학 혁명이 일어났고, 그 동학혁명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정의를 위한 그 동학의 위대한 업적들을 지금까지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화면이 안 보이게 돼 있네요. 여기 확인을 하나 눌러 주셔야 되겠네요. 네네. 기가 너무 보시라고. 이렇게. 네. 여기 그렇죠. 이 회의는 호스트. 네네, 없애시면 돼요. 그렇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아까 처음처럼 잘 안 넘어가네요. 이 새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금 붙였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동연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책인데요. 네, 그 책을 2008년에 냈는데, 이 책의 그 저술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통일 전략, 그런 이제 부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참고 도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과서로 쓰고 있는 것은 제가 학위 논문으로 작성을 했던 Religion and Just Revolutio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이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구하실 수 있고, 또 이 천도교역에 제가 50권을 기증을 해서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빈센트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전에 이제 우리 주한미 사령관으로 와 있었고, 또 대대장 시절에 우리나라 그 DMZ 지역에서 근무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그 Foreign Affairs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교 잡지죠. 거기에 아주 굉장히 그 충격적이고 또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 북과의 대규모의 거래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는 북과 대화를 해야 되고, 경제 지원을 즉각하고, 종전선언을 즉각하고 평화협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또 그 경제 부흥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군사적인 압박이나 경제 제재, 중국의 협조를 통한 비핵화, 이런 것들은 효력이 없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강의 맨 끝 부분에서 자세하게 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학 종교와 혁명의 관계에는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 이론은 계속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동학 종교가 직접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어로는 이제 continuity theory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설이고요. 두 번째 이론은 단절설입니다. 동학 종교하고 혁명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 혁명은 단순히 그 농민들의 혁명 전쟁이지 동학의 가르침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론은 변증법적 계속설입니다. 이 동학 종교는 불의와 싸우는 피압박 민중들과 변증법적으로 합해서 혁명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dialectical continuity theory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타당성이 있는 이론은 변증법적 계속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증법적 계속설. 단절설은 피압박을 당하고 수탈을 당해왔던 농민들의 혁명으로서 동학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농민 혁명으로 해석합니다. 주로 막스주의자들의 해석이고요.
이제 이북에서 나온 교과서를 볼 것 같으면은 전봉준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주에서 화해를 하고 무기를 반납하고 하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동학혁명 이전에 외세 제국의 침략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우리 피압박 민중들의 저항이 1860년부터 1893년까지 33회의 민중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매해 3번 정도의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우리 그 고종 시대 또 그 전 시대에 있어서 관리들이 수탈이 너무 심하고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또 그러다가 뭐 곤장을 때린다든가 이런 인권 유린을 아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단계별로 이제 처음에는 비폭력 저항을 시작하죠. 관가에 가서 앉아서 소리를 지른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나가서 그 관리들을 잡아서 몽둥이로 때려준다든가 그리고 이제 더 심하게 나가면은 죽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혁명 전쟁으로 들어가는 이런 단계가 있었고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지만은 프랑스 함대가 우리 조선 반도를 식민지로 먹으려고 강화도를 침략했던 것이 1866년입니다. 그때 이제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에 와서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집집마다 초가집에 가보면은 책이 있단 말이죠. 말하자면 천자문책은 없는 집이 없죠. 근데 불란서는 그때만 하더라도 80%가 집에 책이 없고 이제 글을 모르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불란서 군인들이 와서 놀랬고 그때 이제 거기에 도서관, 왕의 도서관이죠. 외귀장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책들을 많이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그 한명숙 전 총리가 불란서에 가서 그걸 달라고 그랬더니 못 돌려준다. 도둑질을 했는데 못 돌려준다. 그래서 빌려주기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 그 도서관에 그때 외규장각에 있던 책들이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함대가 강화도 초지진을 점령을 합니다. 1871년이죠. 그것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상선이 그 평양 대동강으로 올라갔어요. 대동강으로 올라가서 이제 통상을 하자고 올라가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말하자면 우리 당시에 그 이민관이 배에 올라가서 여기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은 비자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선장이 그 관리를 우리나라 관리를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관리를 가둬버렸으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내놓으라고 항의를 하고 하니까 대포를 쐈는데 그 상선에는 16개의 큰 대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은 군함이나 마찬가지로 그 남의 나라에 가서 수탈을 해가 와야 되니까 엄청난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죠. 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좋은 대포가 없으니까 소위 대동강에서 화공 작전을 하죠. 작은 배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 배가 이제 제너럴 셔먼에 가서 부딪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곤유도라고 하는 저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섬이 밧줄로 연결된 섬이에요. 그 밧줄을 잡아당겨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꼼짝 못하고 거기서 침몰을 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2000년 3월에 그 평양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제너럴 셔먼이 침몰된 그곳에 이제 푸에블로호를 아시죠? 미국의 그 정보함이 몬산 앞바다에 가서 정보 캐치를 하는데 그것을 일개 분대의 포대가 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그 배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0여 명의 해군을 이제 체포를 하게 되죠. 물론 그 나중에 이제 그 다 풀어주긴 했지만은
그 배는 돌려주질 않았어요. 근데 그 배를 푸에블로호를 이제 대동강에 갖다 놔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큰 수수께끼가 뭐냐면 원산에서 잡은 배를 어떻게 대동강에 갖다 놨느냐.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그걸 다 분해해 가지고 기차에 실어서 옮겼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푸에블로호를 어선으로 위장해 가지고 울산 앞바다로 해서 부산 앞바다로 해 가지고 제주도 사이 해 가지고 서해로 해서 이제 몰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 그 당시에 정보부에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평양에 가서 찍은 사진을 가져왔더니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에서 이게 미스테리라고 그 푸에블로호 찍은 거를 가져갔습니다. 달라고 그래서 줬고, 그 자리에 이제 그 제너럴 셔먼의 사용했던 대포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1m 되는 아주 강철로 된 큰 대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의 그 해군이 강화도를 공격을 해서 초지진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영화에도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초지진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총이 뭐 아주 그 볼품이 없는 총이고 조준이 되지 않는 총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군의 총은 정확하게 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격을 해서 많은 군인이 죽고 또 미국의 해군이 달려드니까 이제 흙을 갖다가 집어가지고 달려드는 해군들의 눈에다가 던져서 그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전이 일어났고, 그리고 체포하려고 하니까 그 벼랑 절벽으로 뛰어나서 자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가 포로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령관이 이거는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책에 글을 남겼던 일이 있죠. 그 후에 일본의 함대가 역시 또 통상을 요구해 가지고 강화도에 1875년에 그 강화도 일부를 점령하고 이제 그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조선반도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던 아주 강력한 그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함대는 부산 앞바다에 이제 거문도라고 있죠. 거기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포트 해밀턴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요. 1874년, 6년, 7년 그때 약 1,500명의 해군이 와 있었고 대양 군함이 세 척에서 다섯 척 정도가 이제 거기에 주둔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해저 케이블을 해서 상해까지 해저 케이블을 놓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 조선을 식민지로 먹으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하고 또 그때 영국이 인도차이나의 전쟁에 개입이 되면서 결국은 자진해서 철수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본과 미국이 소위 우리 한반도를 갖다가 분열시키고 정복한다고 하는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하는 작전을 썼죠. 그래서 소위 그 타프트 가츠라 시크릿 어그리먼트, 타프트 가츠라 미략이죠. 타프트는 당시에 미국의 육군 장관이고요. 가츠라는 일본의 수상이었습니다.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일본이 조선반도를 식민지로 먹고 미국은 필리핀을 그때 이미 점령하고 있었는데 필리핀을 먹는 데 대해서 서로 협력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약을 맺었죠. 근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똑같이 2023년에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고 있고요. 그 하부 구조로서 남한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 일본의 수상이 우리나라에 며칠 후에 이제 오게 돼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려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동학운동의 기본적인 것 중에는 여성의 지위를 아주 강력하게 지휘하는 거죠. 여성도 하늘이다.
라고 하는 게 최시영 선생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회 전례를 강화시키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세계에 있어서 여성을 아주 철저하게 차별하는 게 사실은 그 천주교에 가면은 교황은 남자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수녀 지도자들 모이는데 강연을 해달라고 가서 앞으로는 여성이 교황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교황은 전부 유럽 사람들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왜 교황이 유럽 사람만 되느냐? 우리 한국의 김수환 추기경도 교황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장도 여성 사장, 국회의원도 여성의 국회의원 우리나라에 있긴 있지만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령 우리 천도교도 교령에 여성 교령이 평등하게 나와야 되지 않는가. 또 원불교의 이제 최근에 대표가 되신 분이 여성들 남성 교무가 이제 목사나 신부 같은 거를 교무라고 하는데요. 남성은 결혼하지만은 여성 교무는 결혼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원불교는 놀랍게도 교무의 비례를 보면은 여성 교무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녀 평등이 상당히 철저하게 된 것이 원불교인데 다만 여성 교무 결혼을 못하게 했는데 작년부터는 결혼을 할 수 있게 했죠. 또 천주교 보면은 수녀는 결혼을 안 하잖아요. 또 이제 신부도 결혼 안 하는데 수녀들도 결혼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그 신부도 결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어떤 결정을 발표했냐 하면은 주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여성도 주교를 선출할 권리를 부여해줬고 신부나 안수받은 사람만 주교 선출권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평신도도 주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발표해서 상당히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아주 진보적이고 평등적인 그런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성 장관이 50%뭐 노력은 하지만은 여성 장관 지금 눈에 띄게 적고 그나마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강연을 하면서 전 세계 골프 치는 거 보면 1등, 2등, 3등, 4등 전부 한국 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맨날 신문에 보면은 한국 여성들이 엄청나게 운동신경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골프로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의 주체도 여성들이 통일의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때 로자 파크라고 하는 여성 아주 이제 나이 어린 여성이 그 미국의 흑인의 인권 운동에 이제 시효가 된 사람입니다. 그 미국에서는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할 때 흑인은 반드시 뒷자리에 앉아야 되고 앞에는 백인들이 앉습니다. 근데 앞에 백인들이 뭐 자가용 타고 다니지 버스 타고 다니는 백인이 별로 없으니까 빈자리가 많은데도 거긴 절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자 파크가 의도적으로 이제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물론 앞자리에 앉으니까 체포되고 그랬죠. 근데 이 로자 파크는 그것을 그냥 어떤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그 펜들 힐이라고 하는 필라델피아의 산꼭대기에 있는 이제 그 훈련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고 의도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버스 탈 때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체포를 하고 구타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 흑인들이 버스 앞자리에 앉으면은 때리고 그러니까 전부 버스를 안 타기 시작한 거죠. 버스 보이콧가 된 거예요. 근데 버스 보이콧을 하면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대개 도시에 이제 흑인들이 뭐 식모나 이런 그 노예로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흑인들이 사는 동네하고 백인들이 사는 동네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버스를 타지 않고 이분들이 걸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집에 가서 아침에 7시에 밥을 해놔야 되는데 그 흑인 식모들이 오후 2시쯤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백인 여성들이 흑인 이런 운동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니걸 러버, 흑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백인 여성들이 자가용을 몰고 와가지고 그 식물을 태워가지고 집에까지 가서 빨리 아침 식사를 하게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런 버스 보이콧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버스를 안 타고 몽고메리에서부터 워싱턴 DC까지 100만 명이 걸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이제 주도를 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또 미국의 그 정보부에서 공산주의자라는 그런 누명을 씌우고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협박을 당해서 암살당했고 그 전에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탑스가츠란 밀약을 맺고 1905년에 맺고 일본군이 명성황후를 황후를 시해를 합니다. 참 그 사건을 보면은 일본의 군인들이 긴 1m 되는 긴 칼을 가지고 4명이 달겨드는데 명성황후는 그저 한 15cm 되는 여성들이 그 자기 은장도를 가지고 방어를 하려고 했는데 뭐 방어할 수가 없죠. 제가 이제 그래서 죽인 다음에 거기서 불을 태워 버렸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바로 경복궁에서 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고 또 태워진 그 자리를 가면서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이 어떻게 버티겠는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고종은 암살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러시아 공간으로 약 1년 동안 피신을 하면서 러시아와 조선이 아주 그 긴밀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이제 우리 현재 정부가 상당히 갈등 관계가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종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제1세 언더우드죠. 그다음에 알렌 선교사가 교대교대로 밤마다 경비를 섰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이나 일본군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만큼 참 우리 국가의 힘이 약해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910년에 일본이 조선을 병탄하고 미국이 그 일본의 조선 병탄을 지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고종을 독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도교 중심으로 해서 3.1 독립 만세 사건을 하게 되는데 천주교는 전혀 한 명도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천주교는 일종의 그 감독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그 천주교의 비숍을 갖다가 칼로 딱 협박을 하니까는 그 비숍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 천주교인들이 항일 운동을 못하게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지금 이제 천주교 그 교인들이나 신부들이 아주 그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면입니다. 우리 기독교 중에 장로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장로교도 그 총대 회의를 하는데 총대 옆에 일본 군이 칼을 차고 하나씩 앉아가지고 협박을 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장로교도 이제 신사참배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 33인 중에는 김창준 감리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옛날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손병희 선생으로부터 해서 6번째 김창준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서 인민최고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감리교 신학교에 1987년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독립운동을 했던 감리교인들의 얼굴을 조각을 쭉 해놨어요. 근데 김창준 목사 자리에 있는 거를 월북했다고 그래서 얼굴을 깎아버린 겁니다. 그 뭐 역사인데 그 못으로 깎아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너희들이 저 김창준 목사의 얼굴을 다시 새겨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감리교신학교는 분단재앙적인 학교가 되고 만다. 그래서 이게 통일재앙적으로 되려면은 다시 깎아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그때 이제 학생처장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데모도 있고 그래 결국에는 이제 학교가 항복을 하고 지금은 김창준 목사의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제가 강의에서 지적을 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천재적인 글을 쓰는 분으로 이광수 선생이 있잖아요. 이광수 선생은 말하자면은 1919년에 일본 동경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유학생들이 회의를 하면서 28 독립 선언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최후의 일인까지 혈전을 선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장투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선언이 우리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는 서울에서는 무장투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 비폭력 선언을 하면서 공명정대하게 싸워나가자 이런 것으로서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광수 일생을 보면은 3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기에는 유혈투쟁을 했던 최후의 혈전을 선언하라 하는 그 무장투쟁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광수가 일본의 지배에서 소위 문화통치, 문화로서 그 조선 사람을 통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바꾸면서 이광수를 이제 이용을 많이 합니다. 뭐 생활비도 받고 이랬겠죠. 그래서 이광수가 쓴 소설들에 보면은 청년들이요 농촌으로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상록수가 돼야 된다. 이런 글들을 씁니다. 그건 뭐냐면 도시에 남아서 일본과 투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나로데 운동이라고 해서 시골에 가서 교육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운동이긴 했으나 일본이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항일 투쟁을 못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광수를 이용했다. 그래서 변절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3단계는 우리는 조선의 학도들은 효도는 나중에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부도 나중에 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대동아 성전에 참전을 해야 된다. 우리는 완전히 일본인이다. 그래서 이제 내선 일치 전략에 이광수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광수가 결국에는 그 일본의 지배가 오래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우리가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이제 포기를 한 것이죠. 변절자가 된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이광수는 이제 결국은 잡혀서 월북하고 납북했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있는 거죠. 2020년대 그러면 동학혁명과 평화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해방운동을 해야 되고 여성평등운동, 인권운동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화여자대교에 그 윤정옥 영어영문학과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루는 이제 하와이에 갔는데 분명히 조선의 할머니인데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만 하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만나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정신대 성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숨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일본에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연구비를 내 가지고 이제 윤정옥 교수님한테 연구를 시켰어요. 실제 일본에 가서 그 할머니들을 만나고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오랜 동안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발표회가 있었어요. 1988년 4월에 제주도 YMCA 수양관에서 어떤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냐 하면은 기생관광을 반대하는 세계 여성 120여 분이 모여서 이제 그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돈이 어디서 왔냐면
일본 여성들한테서 온 겁니다. 이제 올림픽이 열리면은 일본 남자들이 전부 올림픽 구경 간다고 이제 한반도로 오게 되는데 사실은 와서 기생 관광을 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여성들이 그 자기 남편들이 기생집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제 컨퍼런스를 열게 된 겁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그 보니까 그 당시에도 88년에도 기생집이 한 300명씩 되는 기생이 있는 집이 제주도에 3개 큰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주대학교의 석사과정 학생들을 게 연구비를 줘가지고 이 기생들에 대한 것을 연구를 시켰어요. 처음에는 맥주집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대학생들이 맥주를 잘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장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와서 미장원에서 미용을 하는 동안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그 오럴 리코딩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을 했는데 그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한국 기생들이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애국자다. 기생관광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 그 당시에는 이제 고려대학 경제과 교수도요. 우리나라가 수입 올리는 거는 기생관광밖에 없다. 그래서 여성을 많이 낳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참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과거에 살았습니다. 그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지금은 이제 미국 본국에 들어가서 현역 대장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엄호영 장군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공동으로 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Foreign Affairs라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외교 잡지죠. 거기에 2022년에 7월 2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과 대규모의 거래를 해야 된다. 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 이런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북한과 지금 대화가 단절이 돼 있잖아요. 근데 즉시 대화를 해야 되고 또 경제 지원을 즉각 해야 된다. 지금 경제 지원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식량도 안 들여보내고 뭐 사실은 식량은 인도적인 거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안 보내고 있죠. 그래서 북이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뭐 요즘 얘기를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보면 극악한 이제 전쟁 뭐 정말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빈센 브룩스하고 오모영 장군은 반대로 대화를 해야 되고 경제 지원을 즉각 해야 된다. 둘째는 북한과 북조선과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된다. 지금의 관계가 정상화가 되어 있지 않죠. 외교적인 관계도 되어 있지 않고 뭐 대사관도 남북의 대표부도 다 없고요. 미국의 그 대표부도 평양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스웨덴 대사관에 이제 미국이 그걸 빌려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대화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뭐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제 이메일도 받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팩스도 받지 않고 전화도 안 되고 참 완전히 봉쇄된 그런 상황인데 이 빈센 브룩스는 북과 즉각 정상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중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북한의 핵무기를 다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베이징 이제 육자회담 같은데 하면은 중국이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나 중국이 협력을 한다고 그러도 북이 뭐 비핵화는커녕 여러분 아시지만은 지금 북은 20개에서 100개까지의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고
핵 사용을 갖다가 의회에서 법제화를 해서 이제 이걸 계속 증산하고 또 다양화하고 경량화하고 그런 다변화하는 그런 핵무기 정책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브룩스는 솔직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를 통해서 또 중국의 협력을 통해서 비핵화하는 것은 되지도 않고 효력이 없으니까 이거 중단해야 된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미국 장군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종전선언 우리가 종전선언 하자 그러는데 종전선언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 계속해서 여기서 전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종전선언을 하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무기를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지 말고 계속해서 무기를 갖다 팔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도 미국이 엄청난 직접 간접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면서 결국은 그거를 이제 무기 그 공장을 살리기 위한 전략으로 말하자면 중고품 무기 같은 거 탱크라든가 이런 거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자유무역거래 FDA Free Trade Agreement를 맺으라는 겁니다. 북한하고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맺어서 적극적으로 무역 관계를 해야 북한이 살아남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북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리는 얘기 보면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경제 제재를 하면은 뭐 평양의 부자들은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그렇지만은 평범한 인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지고 식량이 부족해지고요. 또 거기다가 기후가 나쁘고 또 한냉 그 여러 가지 홍수나고 이래가지고 식량 생산이 자꾸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면은 약을 먹어야 되는데 뭐 소위 엔티바이오틱스 항생제 같은 게 모자라요. 제가 평양의 봉수교회에 갔더니 한 사람이 모르는 분이 다가와서 항생제가 있으면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의 양약을 못 쓰니까 그냥 약초 가지고 처리하는데 뭐 아스피린만 갖다 줘도 상당히 이제 약효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에 갈 때는 아스피린을 좀 많이 사가지고 갑니다. 또 항생제도 좀 갖다 주고요. 그런 일 하는데 이런 봉쇄 전략에서부터 180도로 이걸 바꿔야 된다. 봉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빈센트 브룩스 장군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세력을 그러나 이제 빈센트 브룩스의 이 전략이 결국은 중요한 큰 덩어리가 뭐냐면은 미국과 한국이 동맹 관계를 맺고 그 동맹 속에 북한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 북한, 미국이 하나의 3자가 동맹을 이루어야 된다. 동맹을 이렇게 되면은 뭐 전대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면은 중국의 세력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빈센트 브룩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의 세력을 감소시켜야 되겠다. 이제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뭐 무역 전쟁을 하고 갈등 관계가 대단히 심합니다. 중국은 또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둥팽 17, 둥팽 22 이런 말하자면 미사일인데 항공모함을 그냥 한 방에 침몰시킬 수 있는 이런 무기도 만들고 있고요. 중국의 비행기도 또 최첨단 비행기 만들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항공모함들 가지고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고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동원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중국을 이제 요즘에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걸 상당히 국민들은 걱정을 하는 거죠. 중국을 비판하면
우리가 중국과 무역 거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중국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데 사드 배치를 했더니 중국이 남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롯데 뭐 다 쫓아내고 남한 물건 사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타격이 왔는데 이번에 또 다시 두 번째 물결로서 중국에 대한 비판을 뭐 미국에 가서 심하게 한다든가 또 일본에 가서 심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우리하고 무역 관계 끊어지니까 요즘 매달 무역 보면은 뭐 25억 달러, 27억 달러 적자 무역입니다. 우리나라가 순전히 그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에 석유가 생산이 됩니까? 뭐가 있어요? 무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대단히 화가 나가지고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빈센트 브룩스는 사실은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레이트 바게인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그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에 보면은 그 육지 파워와 바다 파워의 싸움이다. 육지 파워는 이제 그 중국, 러시아, 북한의 육지 파워라고 보는 것이고요. 바다 파워는 이제 미국, 일본, 남한 이걸 바다 파워로 보는 건데 그 랜드 파워, 시 파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제 갈라서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게 남한과 북한과 중국과 미국이 사자가 동맹을 맺으면은 이런 이제 막대한 전쟁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고 무기를 더 많이 만들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또 이것이 현실적으로 남북 중국, 미국이 동맹을 맺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북한과 남이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 그 동맹을 맺자 여기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라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요즘에 통일 전문가들은 이제 남북 관계를 유럽 유니언 같은 서로 여행도 다 하고 그 통상도 하고 거래도 할 수 있지만은 그냥 각 나라가 독립된 국가로 존재하는 유로피안 유니언 EU 같은 형태로 하는 거 하나 제한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한은 뭐냐면 캐나다와 미국 같이 두 개의 나라지만은 서로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 그런 서로 이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관계 이런 두 가지 모델이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럽 방식이 참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북조선과 남한을 통일을 해서 단일 대통령을 만든다든가 이건 불가능하죠. 북쪽은 3대 세습으로 해서 독립된 국가를 계속해서 유지할 거고요. 이건 포기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가려면은 결국에는 유로피안 유니언 EU 같은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대북 경제 지원, 대북 경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경제 지원하는 게 없죠. 지금 뭐 개성공단도 문 닫아버리고 금강산 관광도 문 닫아야 가지고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금강산 돈 안 내도 되니까 다 와서 즐기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금강산 관광 가려면은요, 저도 뭐 한 7번인가 금강산에 갔는데 1인당 100달러씩 지불을 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북이 뭐 외화벌이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러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오라. 그래서 이제 소위 유엔의 제재는 벌크 캐시 대량 현금을 주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제재 방법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그걸 이제
안 받아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는 2019년인가요? 코로나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 민화협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금강산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오랜 동안 관광객이 안 오니까 뭐 황폐하게 돼버렸어요. 거기에 이제 교회단이 말하자면 서커스 하는 집이 있는데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줄줄 흐르고 있고요. 금강산에 있는 그 온천이 기가 막힌 온천입니다. 수백 명이 들어가는데 거기 온천에 앉으면은 그 금강산 1만 2천 명이 다 보이는 아름다운 온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소한도 가서 그 온천은 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했는데 가보니까 온천을 열쇠로 다 묶어놨더라고요. 그 우리가 갔을 때 문만 열어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돈도 벌고. 근데 그만큼 금강산이 이제 피폐화되고 또 호텔이 거기에 3개인가가 있었는데 호텔 2개가 다 문 닫아 버리고요. 정말 끔찍해요. 전기도 안 오고.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되겠다. 저희는 이제 2000 그러니까 7년부터 북조선에다가 밤나무 묘목 보내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세군에서 더불어 와서 이제 북한과 관계 어떻게 해야 되면 좋으냐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충청도에 거기 수양관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묘목을 보내면은 이 북쪽에는 나무를 가지고 전부 이제 밥을 해 먹고 온도를 떼고 그래가지고 나무 없는 산이 벌거숭이 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60만 정보, 160만 헥타 그러니까 160억 평방미터가 나무가 없습니다. 가보면은 벌거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임진강 개평군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가보면은요 임진강까지 가는 길로 쭉 가보면은요 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산에 셀 정도로 있어요. 몇 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풀까지 다 뽑아가지고요. 풀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다 뽑아가지고 이제 옥수수하고 해서 삶아가지고 옥수수 풀죽을 끓여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압록강에 밤나무 묘목하고 복숭아나무 묘목을 씹으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쪽에 들어가질 못하니까 배를 타고 가까이 가서 거기에 이제 인민들이 묘목을 심기 위해서 쭉 나와서 묘목 심고 또 그 선전성동대들이 와서 이제 깃발을 날리면서 이제 이거 춤추고 하는 것을 쭉 봤는데요. 옛날에 저희가 보낸 밤나무들은 이제 다 자라서 거기서 밤을 따가지고 거기서 이제 빵을 하루에 1,000개씩 만들어서 소학교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나눠준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묘목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파주에 이제 남북 산림 협력 센터라고 하는 것이 한 3년 전인가 이제 준공을 해서 지금 묘목들을 기릅니다. 가서 보니까 소나무하고 단풍나무 200만 그루를 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청장한테 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뭐 편지도 많이 보냈습니다마는 아니 이 저 소나무를 먹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분이 굶주리는데 그리고 단풍나무를 먹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근데 이분이 산림청장이 며칠 전에 신문에 났는데 소나무가 그렇게 좋은 거라는 소나무 아주 예찬자예요. 컬럼을 길게 썼는데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예일대학 동네에서 그 목회를 하고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일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일대학에 한국 학생들이 그 저 박사학위 하러 온 학생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산림학이라는 포레스트리 산림학을 하는 학생이 둘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두 학생한테 제가 처음 듣는 얘기가 있어요. 이 우리나라의 그 왕들이 가장 잘못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소나무를 잔뜩 심어 놓은 그런 겁니다. 이 소나무가 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껍데기 해가지고 뭐 송진이나 먹지. 그러니까 그걸 다 잎사귀가 큰 나무. 그래서 제목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이제 잎사귀가 크면은 떨어져서 비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동물들도 살 수 있고 짐승도 살 수 있고 그래서 그 소나무를 제거하고 잎사귀 큰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이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산림청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단풍나무하고 이 소나무를 200만 그루나 심어서 되겠냐고 밤나무 묘목을 심어달라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고성에다가 이제 밤나무 묘목을 6만 그루 심었다는 것이 있는데 6만 그루가 아니라 뭐 지금 그 200만 그루씩 이렇게 묘목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밤나무 묘목이 우리나라에서 사면은 한 그루에 이제 7,000원, 8,000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단동에 가면은 밤나무 묘목이 5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낼 때는 단동에 가서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길러놓은 묘목을 갖다가 그 사서 보냅니다. 돈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잣나무는 이제 한 그루에 1,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잣나무 보내야 되고요. 저희가 그 임진강하고 한강하고 만나는데 통일 전망대가 있고 그 건너편이 개풍군 림한입니다. 임진강과 한강이 만난다 그래서 림한인데 거기 탈곡장 뒤에 언덕에다가 잣나무를 이제 한 5년 6년 전에 3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엄청나게 그걸 추수를 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50분 됐으니까 조금 한 10분 휴식을 한 다음에 이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시죠.